매일 아침 며느리 지은은 시아버지로부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는다. 겉보기에는 따스한 배려로 보이는 이 행동 뒤에는 섬뜩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무서운 진실이 무엇인지 함께 마음의 아름다움을 통해 알아보고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세요. 강원도 외곽의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은 한씨 가문의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별장은 낮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밤이 되면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과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지은에게 불안한 기운을 전한다. 오늘 아침 지은은 이상한 기분 속에서 잠에서 깼다. 머리가 무겁고 마치 끔찍한 악몽을 꾼 듯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 흐릿해서 기억나지 않았다. 어렴풋이 그녀는 별장의 길고 어두운 복도에 서 있는 꿈을 꿨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멀리서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 그림자의 텅 빈 눈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은은 화들짝 놀라 깨어나며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느꼈다.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저 꿈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불쾌한 기분은 여전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 부엌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살짝 눈썹을 찌푸렸다. 이상했다. 이 시간에 한 노인께서는 아직 방에 계실 시간이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지은과 시아버지는 깊이 교감한 적이 없었다. 그는 말이 적고 얼굴은 늘 근심에 잠긴 듯 굳어 있었다. 지은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려 노력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지은은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아침에 차가운 공기에 몸이 살짝 떨렸다. 맨발로 닿은 나무 바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부엌에 들어선 순간 눈앞의 광경에 그녀는 잠시 멈칫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한 노인은 그곳에 서서 숟가락으로 차를 천천히 젓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시선이 지은에게 향했다. 일어났나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든 사람 특유의 낮고 쉰 음색이었다. 지은은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그녀는 한 노인이 자신 외에 누군가를 위해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매일 아침 그는 창가 한쪽에 앉아 진한 흑차를 홀로 음미하며 고요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것은 마치 변하지 않는 의식 같았다. 하지만 오늘 테이블 위에는 한 잔이 더 놓여 있었다.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 차를 준비하셨어요. 지은은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 애썼다. 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그녀 쪽으로 살짝 밀었다. 마셔, 이렇게 추운 아침엔 따뜻한 차가 최고지. 지은은 차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다. 평소 한 노인은 타인의 취향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차를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도 한 번도 차를 권한 적도 없었다. 지은은 테이블로 다가가 한 노인과 마주 앉았다. 손끝으로 도자기 잔을 만지자 따뜻한 온기가 피부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잔을 입술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쫙 끼쳤다. 오늘 차의 향이 달랐다. 평소처럼 순수한 찻잎의 깊은 향이 아니었다. 진한 향기 속에 희미하지만 거슬리는 냄새가 섞여 있었고 목구멍이 불쾌하게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표정을 감췄다. 이 차 새로운 종류인가요, 아버님? 그녀는 잔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노인은 그녀를 잠깐 바라보더니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새로 갈아본 차시피야. 입맛에 맞는지 한번 마셔봐. 지은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잔을 입에 대고 마시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 방울도 혀에 닿지 않도록 조심했다.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맛이 조금 진하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한 노인의 눈빛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그 변화는 찰나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차를 들어 살짝 입에 댔지만 지은은 그가 실제로 마시지 않고 입술만 스친 뒤 잔을 내려놓는 것을 알아챘다. 테이블 아래에서 지은의 손이 저도 모르게 꽉 쥐어졌다. 만약 이 차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거라면 왜 아버님은 평소처럼 마시지 않는 걸까? 부엌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 노인의 시선이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너무 노골적으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만약 그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녀는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야 했다. 그녀는 차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최대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방에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잠깐 올려놓고 바로 마실게요. 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을 느꼈다. 부엌을 나와 계단으로 향했지만 방으로 올라가는 대신 계단 중간에 멈춰서서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사라지자 그는 그녀의 차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코 가까이 가져갔다. 지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만약 그녀가 그 차를 정말 마셨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은은 계단 난간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이고 한 노인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무심한 모습이 아니라 날카롭고 탐색하는 듯했다. 그는 지은의 잔을 다시 코에 대고 가볍게 냄새를 맡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내려놓았다. 마루데 나니카오 가크닌 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더 그녀를 옥죄었다. 만약 방금 전 그녀가 경계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 달 전 비슷한 아침에 그녀는 한 노인이 준비한 차를 마셨다. 처음엔 약간 낯선 맛이 느껴졌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15분 뒤 그녀의 위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뒤틀렸다. 온몸이 차갑게 씻고 땀이 비 오듯 흘렀으며 시야가 흐려졌다. 그때는 단순한 식중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의문점이 떠올랐다. 그날 그녀는 무엇을 먹었나 집에서 늘 먹던 익숙한 음식뿐이었다. 달라진 건 오직 그 차 한 잔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똑같은 일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거기서 뭐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은은 화들짝 놀랐다. 고개를 돌리자 어느새 계단 아래에 서 있는 한 노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다 핸드폰을 방에 두고 와서 올려놓으려고요. 한 노인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그녀를 훑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갑자기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이 전혀 담겨있지 않았다. 그래, 올라가. 차가 식겠다. 지은의 목구멍이 바싹 말랐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계단을 올라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둔 채 그의 행동을 몰래 살폈다. 한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테이블 위에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기묘한 반사처럼 그녀의 잔을 다시 집어들고 가볍게 흔들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행동이었다. 지은의 가슴이 조여왔다. 분명히 그는 그녀가 차를 마셨는지 확인하고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머릿속에 무서운 생각이 스쳤다. 만약 그가 숨길 게 없다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그녀는 문을 살짝 닫고 손이 떨리는 가운데 문을 잠갔다. 온몸이 갑자기 무기력해졌다. 한 노인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다.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날 정오 지은은 평소처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늘 아침 차 안 마셨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지은은 잠시 멈칫했다가 곧 미소를 지으며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 마셨어요, 아버님. 근데 오늘 아침 좀 바빠서 몇 모금만 마셨어요. 한 노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스쳤다. 그래,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다행이네. 말을 마치고 그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지은은 그 대화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손은 저도 모르게 옷자락을 꽉 쥐었다. 모든 걸 알아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의심받지 않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은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아버님은 그 차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왜 저를 저렇게 날카로운 눈으로 보는 걸까?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하지만 생각할수록 불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확인해야 했다. 지은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고 별장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부엌 문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공기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심한 호흡을 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이 바닥에 희미한 빗줄기를 만들었다. 부엌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그녀의 발이 멈췄다. 조리대 위에는 아침에 마셨던 차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만약 한 노인이 그녀가 차를 마셨다고 믿었다면 왜 잔을 치우지 않았을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집어들었다. 잔 바닥에 까만 차가 일렁겼다. 달빛 아래로 잔을 기울이자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잔 바닥에 미세한 가루가 가라앉아 있었다. 눈이 커진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저게 뭐지? 굳이 맛보지 않아도 그게 평범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두려움이 극에 달했다. 그녀는 황급히 잔을 내려놓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문이 쾅 닫히자마자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다. 손을 꽉 쥐며 진정하려 애썼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지은은 계단 난간에 몸을 숨기고 부엌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가슴 속 심장이 쿵쾅거렸다. 심장 박동이 귀에 들릴 정도로 격렬했다. 주변 공기는 얼어붙은 듯했다. 숨소리만 점점 더 거칠어졌다. 그녀는 부엌에 서 있는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한 노인은 평소처럼 침착해 보였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차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은의 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코에 가까이 가져갔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느끼려는 듯했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한 노인의 눈에 알 수 없는 생각이 스치는 걸 똑똑히 봤다. 1초, 2초. 그는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잔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행동은 지나치게 침착했고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다.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퍼졌다. 만약 그가 숨길 게 없다면 왜 자신의 차는 마시지 않고 내 잔에 신경을 쓰는 걸까? 그녀는 처음엔 자신이 지나치게 의심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은 그가 그녀가 차를 마셨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였다. 그 깨달음은 전류처럼 그녀의 뇌를 강타했다. 이건 우연도 착각도 아니었다. 이 집 안에서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은은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다. 입술을 깨물며 숨을 몰아쉬는 걸 참았다. 그녀는 어떤 실수도 보여선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지금 이곳을 떠야 했다. 하지만 막 돌아서려는 순간 고요한 공간에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울렸다. 남은 차 안 마실 건가? 지은은 온몸이 굳었다. 그 차갑고 메아리치는 목소리는 마치 그녀의 행동을 예측한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틈 너머 한 노인의 시선이 계단 쪽을 향했다. 정확히 그녀가 숨은 곳을 보진 않았지만 그녀가 거기 있다는 걸 아는 듯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공기가 갑자기 숨 막히게 무거워졌다. 지은은 숨을 고르려 애썼다. 이상한 티를 내면 안 됐다. 그러면 그녀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챌 터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무 일도 없는 척 문을 밀고 들어갔다. 방에 핸드폰 찾으러 올라갔다 왔어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녀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지만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한 노인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래, 그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앉으며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녀의 작은 표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는 눈빛이었다. 차가 식으면 맛이 떨어져. 지은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잔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마실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잔을 입에 대고 살짝 입을 벌려 따뜻한 김이 입술에 닿게 했다. 그러고는 아주 적은 양을 마시는 척했다. 혀끝에 액체가 닿자마자 그녀는 급히 삼키지 않고 목구멍으로 넘겼다. 익숙한 쓴맛 속에 아주 희미하지만 그녀를 긴장하게 만드는 이상한 맛이 섞여 있었다.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차는 좀 진하네요. 그래도 맛있어요. 한 노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순간은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러더니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조와 차를 아는 사람이라니 마음에 드는구나.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가 그녀의 의심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했다. 그녀는 벽시계를 흘깃보며 말했다. 어머, 시간 늦었네요. 회사 가야 해요. 의자를 밀며 일어섰지만 문을 나서는 순간에도 한 노인의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걸 느꼈다. 지은은 마치 보이지 않는 밧줄이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대 떨림을 멈출 수 없었다. 더는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을 살짝 열고 발소리를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바람소리와 잉크처럼 까만 어둠이 공간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다. 부엌에 들어선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던 그녀의 눈이 커졌다. 조리대 한쪽 차 메이커 뒤에 숨겨진 구석에서 작은 유리병이 눈에 띄었다. 라벨은 없었다. 손이 떨리며 병을 집어들었다. 뚜껑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코를 대고 냄새를 맡자 톡 쏘는 금속성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녀는 작게 기침했다. 손을 꽉 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설마 부엌 문 쪽을 돌아보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약 이게 그녀가 생각하는 그 물질이라면 한 노인이 그녀를 독살하려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시어머니 은혜 여사도 같은 일을 겪은 걸까? 갑자기 떠오른 기억이 그녀를 강타했다. 5년 전 아직 이 집 며느리가 되기 전 남편 민수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은혜 여사는 위장 통증이 오래 지속되다 급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사망 전 그녀는 자주 메스꺼움과 피로, 식사 후 복통을 호소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진정하려 애썼다. 지금 단정할 순 없었지만 공포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만약 은혜 여사가 독살되었고 이제 그녀 차례라면 범인은 바로 이 집 안에 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지은은 온몸이 굳었다. 부엌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멈춘 듯했다. 문 밖에 그림자가 서 있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한 노인의 모습이 뚜렷해졌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그 순간 지은은 확신했다. 그녀는 절대 알아내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건드렸다. 지은은 차 안에 앉아 핸들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어젯밤 한 노인이 어둠 속에 서 있던 모습 사냥감이 눈앞에 나타난 맹수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왜일까? 그가 그녀를 죽이려는 걸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스쳤다. 시어머니 은혜 여사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 그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차를 출발시켰다. 오늘 그녀는 답을 찾아야 했다.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별장 옆집에 사는 박 여사였다.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기억력이 좋고 주변 사람들 일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다. 지은이 제비꽃 화분으로 가득한 아담한 집에 들어서자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오랜만에 찾아왔네. 지은은 어색하게 웃으며 나무 의자에 앉았다. 네, 요즘 좀 바빠서요. 오늘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박 여사는 고개를 기울였다. 무슨 일인데?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떠난 사람을 언급하는 게 가슴을 무겁게 했지만 물어야 했다. 제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 기억나세요? 건강 때문에 뭐라고 하신 적 있으신가요?
박 여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과거를 떠올렸다.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럼 은혜 여사는 참 따뜻하고 성실한 분이었지.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1년쯤 많이 약해지셨어. 항상 피곤하다고 하시고 배가 아프다고도 하셨지. 지은은 심장이 조이는 듯했다. 배고프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박 여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밥을 먹고 나면 속이 쓰리고 불편하다고 하셨어. 가끔 메스꺼움도 느끼셨고, 의사는 소화불량이라고 했지만 가끔 너무 안 좋아 보이셨어. 몇 번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저한테 말씀하신 적도 있어.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이건 그녀가 한 노인의 차를 마신 후 겪었던 증상과 똑같았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때 시어머니가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박 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집밥만 드셨어. 밖에서 밥을 사 먹는 일이 거의 없었지. 근데 이상한 게 은혜 여사가 차를 자주 마셨어. 원래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지은은 흠칫het했다. 차요, 응. 아버님이 매일 아침 차를 타주셨어. 정신을 맑게 하고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침착하려 애쓰며 억지로 웃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며 눈을 내리깔았다. 몸이 급격히 야위시고 피부가 노랗게 변했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의사가 간부전이 심해서 손 쓸 수 없다고 했지. 간부전. 박 여사의 말이 지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은혜 여사는 급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전에는 복통, 메스꺼움, 황달 같은 증상이 있었다. 모두 중금속 중독 증상과 일치했다. 지은은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이게 우연이라면 너무 무서운 우연이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은혜 여사를 독살했다는 뜻이다. 그날 오후 지은은 은혜 여사를 진료했던 김 박사님의 개인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40대 중반의 김 박사는 푸근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일한 탓인지 눈빛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지은이 시어머니를 언급하자 그는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은혜 여사요. 아직도 기억나죠? 입원했을 때 이미 상태가 많이 약했어요. 간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고요.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박사님, 시어머니의 간부전 원인이 정확히 뭐였나요?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사실 그때는 급성 간부전으로밖에 진단할 수 없었어요. 음식이나 잠재된 질병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지은은 눈썹을 치켰다. 그런데요, 박사는 그녀를 잠깐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뗐다. 그런데 항상 뭔가 석연치 않다고 느꼈어요. 보통 급성 간부전은 바이러스성 간염 약물 중독, 과도한 음주 같은 명확한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은혜 여사는 그런 병력이 전혀 없었거든요. 지은의 불안감이 강하게 치솟았다. 박사님, 혹시 독극물에 의한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어요? 김 박사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독극물. 그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무슨 뜻이죠?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만약 누군가가 은혜 여사에게 오랫동안 조금씩 독을 먹였다면요. 김 박사는 침묵했다. 잠시 뒤 그가 천천히 입을 뗐다. 만약 독극물 때문이라면 중금속이나 간을 손상시키는 특정 독소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당시엔 아무도 그녀의 체내 독소를 검사하지 않았어요. 지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무도 검사하지 않았다. 즉 누군가가 은혜 여사를 독살했다면 그들은 흔적 없이 완벽히 성공한 셈이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모든 단서가 점점 더 무서운 진실로 이어지고 있었다. 혹시 그녀의 시아버지 한 노인이 시어머니를 독살한 걸까?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이제 그녀가 다음 표적이라는 뜻이다. 지은은 어두운 방 안에 서서 별장의 작은 소리 하나까지 귀 기울였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켰다. 주변은 고요해서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가슴속 심장은 평소보다 거세게 뛰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전율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차오르는 공포 때문이었다. 더는 의심만 하다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만약 그녀의 짐작이 맞고 그 미스터리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녀는 지금껏 경험한 어떤 때보다 큰 위험에 처해 있다. 하지만 틀렸다면, 이 모든 게 그녀의 망상이라면 그녀는 불필요한 공포에 스스로를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옷자락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다. 확인할 방법은 단 하나였다. 부엌에 가서 증거를 찾아야 한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나무 바닥을 밟았다. 문을 살짝 열어 빠져나갈 틈만 만들었다. 복도는 잉크처럼 까맸다. 멀리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희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지은은 천천히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걸으며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지 않도록 신경 썼다. 부엌 근처에 다다르자 그녀는 멈춰 다시 귀를 기울였다. 자신의 숨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손을 문 손잡이에 올리고 살짝 밀었다. 문이 작은 삐걱 소리와 함께 열렸다. 지은은 즉시 긴장하며 멈췄다. 숨을 멈추고 기다렸다. 1초, 2초, 3초가 흘렀다. 아무도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안도하며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부엌은 음산하고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모든 게 평범해 보였다. 식탁은 가지런했고 차 메이커는 구석에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은은 비밀이 표면에 있지 않다는 걸 알았다. 더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그녀는 수색을 시작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고 찬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물건이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했다. 손은 양념병, 설탕통, 소금, 간장병을 훑었다. 모두 라벨이 붙어 있었고 이상한 점은 없었다. 하지만 시선이 찬장 안쪽 깊은 구석으로 향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작은 유리병 하나가 라벨 없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감춘 듯했다. 숨이 턱 막혔다. 손을 뻗어 병을 집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퍼졌다. 뚜껑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뚜껑이 열리자마자 톡 쏘는 금속성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입을 막고 뒤로 물러섰다. 숨을 고르려 애썼지만 극도의 공황이 그녀를 덮쳤다. 이 냄새는 그녀가 아는 어떤 양념도 아니었다. 미묘한 금속성 냄새는 그녀가 차에서 맡았던 바로 그 불쾌한 향과 똑같았다. 온몸의 세포가 떨리는 듯했다. 그녀의 짐작이 맞았다. 이 부엌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시어머니를 죽였을지도 모르는 그 무언가. 그녀는 손을 꽉 쥐며 떨림을 억눌렀다. 지금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진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유리병에서 가루를 조금 덜어 넣고 단단히 묶었다. 만약 이게 독이라면 이 작은 양만으로도 성분을 분석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지은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다. 누군가 오고 있다. 그녀는 황급히 뚜껑을 닫고 병을 원래 자리에 밀어 넣은 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뒤로 물러섰다. 발소리가 천천히 점점 더 가까워졌다. 부엌 문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한 노인의 날카로운 얼굴, 윤곽을 비췄다. 지은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부엌을 훑었다. 마치 이미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던 듯한 태도였다. 그녀는 거친 숨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해? 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알 수 없는 의심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손에 쥔 비닐봉지를 꽉 쥐고 등 뒤로 숨겼다. 당황한 티를 내면 그가 바로 알아챌 거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평소 같은 목소리를 내려 했다. 목말라서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내려왔어요. 한 노인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눈빛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래, 지은은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냉장고로 다가가 문을 열어 물을 잔에 따랐다. 마치 그게 이곳에 온 유일한 이유인 척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동작 하나하나를 신경 썼다. 한 노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녀를 천천히 관찰했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부엌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물 마셨으면 얼른 올라가자.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잔을 들고 그를 지나쳐 빠르게 부엌을 나왔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을 잠그고 그 자리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 가루 샘플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드러낸 것 같았다. 떠나면서 흘끗 본 한 노인의 입가에 떠오른 희미한 미소, 마치 그녀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아는 듯한 그 의미심장한 미소 때문이었다. 지은은 익숙한 찻집에 앉아 손에 든 생수병을 꽉 쥐었다. 차가운 물병의 냉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음속엔 무거운 불안만 가득했다. 오늘 그녀는 대형 검사실에서 약사로 일하는 절친 서연을 만나기로 했다. 아침 일찍 그 미스터리한 가루 샘플을 서연에게 보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찻집에 들어서는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서연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지은은 침을 꿀꺽 삼키며 시간이 영원히 멈춘 듯한 기분을 느꼈다. 서연이 자리에 앉으며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늘 하던 가벼운 인사도 없었다. 그 모습은 지은의 불안을 더 키웠다. 그녀는 침착한 척 목소리를 냈다. 어때 그 샘플 검사했어?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검사 서류가 든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지은 쪽으로 밀었다. 지은아, 너 혹시 다른 거 잘못 먹은 거 없는 거 확실해? 지은은 눈썹을 치켜쓰며 고개를 저었다. 확실히 확인했어. 그건 우리 집에서 찾은 가루야.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서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검사 서류를 지은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이 가루는 일반 양념이 아니야. 중금속이 포함돼 있어. 지은은 순간 멈칫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고 빠르게 글자를 훑었다. 전문 용어가 눈앞에 떠올랐다. 납, 카드뮴, 비소. 이런 물질들은 오랫동안 체내에 축적되면 간과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설마. 서연이 단호히 말했다. 지은아, 이걸 오랫동안 섭취했다면 내 몸은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을 거야. 알아채지 못한 채로 즉시 죽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간이 점점 약해지고 내장이 독에 중독돼. 계속 이걸 먹었다면 너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지은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도 이걸로 중독된 거일까? 서연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친구를 바라봤다. 목소리가 더 심각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은은 침을 꿀꺽 삼켰다. 손으로 서류를 꽉 쥐었다. 시어머니는 급성 간부전으로 돌아가셨어. 매일 아침 아버님이 타주신 차를 드셨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누군가가 그 차에 이걸 넣었다는 거야. 지은은 목구멍이 쓰라릴 정도로 메말랐다. 모르겠어.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딱 맞아떨어져. 나도 아버님이 준 차를 마신 뒤에 배가 심하게 아팠어. 그리고 이제 부엌에서 이걸 찾았고. 서연은 양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지은아, 내 말 잘 들어. 이제 절대 그 사람이 주는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 차도 커피도 심지어 물도 안 돼. 알겠어. 지은은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다.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다. 아니, 내가 잘못 생각한 걸 수도 있잖아. 아버님이 아무것도 모르실 수도 있고. 서연은 한숨을 쉬며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지은아, 잘 생각해. 중금속이 든 병이 부엌에, 그것도 그가 차를 준비하는 곳 바로 옆에 숨겨져서 있었어. 한 여성이 간부전으로 죽었어. 그리고 이제 너도 똑같은 증상을 겪고 있어. 이게 단순한 우연일 거라 생각해. 지은은 대답하지 못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 부엌에서의 긴장된 아침들이 떠올랐다. 한 노인의 탐색하는 눈빛, 그가 차잔에 대해 던지던 의미심장한 질문들, 그녀가 마시는 척했을 때 그가 잔을 관찰하던 모습, 어젯밤 부엌 문 앞에 서 있던 그의 모습, 그녀가 그의 공간을 뒤지는 걸 보며 보내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다.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지은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친구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를 고발할 증거가 없어. 지금 당장 떠나면 오히려 그가 더 의심하지 않을까?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말했다. 그럼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해.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네 안전을 지켜야 해. 그가 네가 뭔가를 알아챘다는 걸 눈치채선 안 돼.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셨다. 서연의 말이 맞았다. 아무것도 드러내선 안 된다. 그녀는 착한 아내, 순종적인 며느리 역할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몰래 파헤쳐야 한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꽉 쥐었다. 조심할게. 하지만 이 일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서연은 걱정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약속해 위험한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그 집을 나와야 해. 언제든 네가 필요하면 내가 도울게. 지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서연. 약속할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다. 진실을 알았고 모든 걸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는 극도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무거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다. 어젯밤 그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연의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중금속 간부 전 오랜 시간에 걸친 독살 계획. 만약 그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한 노인은 수년간 조금씩 한 방울씩 독을 먹이며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무너지게 만들었다. 오늘 그녀는 명확한 답을 찾아야 했다. 손바닥이 땀으로 축축해진 채 계단을 내려갔다. 부엌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평소처럼 차 메이커 앞에 서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두 잔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그녀 몫, 하나는 그의 몫이었다. 방 안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은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한 노인이 그녀를 힐끗 바라봤다.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일어났나? 오늘 춥네. 차 마셔. 몸 따뜻해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은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세심한 관찰을 느낄 수 있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를 끌어한 노인과 마주 앉았다. 목소리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유지하려 애썼다. 감사해요, 아버님. 오늘 차 향이 정말 좋네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두 잔을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였지만 그녀에게 그건 단순한 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일 수도 있었다. 오늘 그녀는 차 잔을 바꿀 계획이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다. 그녀는 하품하는 척하며 손을 뻗어 자신의 차 잔을 살짝 건드렸다. 무심코 한 행동처럼 보이게 했다. 그녀는 가볍게 잔을 한 노인 쪽으로 밀고 그의 잔을 자신 쪽으로 끌어왔다. 모든 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차잔을 입에 대고 진한 향을 음미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그저 관찰할 뿐이었다. 한 노인은 눈앞에 놓인 잔, 원래 지은의 것이었던 잔을 집어들었다. 지은은 숨을 멈췄다. 그가 한 모금을 마시더니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 한 노인의 얼굴은 즉시 변하지 않았지만 지은은 그의 눈에 스치는 날카로운 경계심을 똑똑히 봤다. 그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더 마시지 않았다. 부엌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차의 진한 향이 아직도 피어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지은에게 그 향은 목을 조이는 듯한 무거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맞은편에서 한 노인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그녀의 살갗과 숨겨진 생각까지 꿰뚫으려는 듯했다. 방금 내 차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담겨 있어 지은의 온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었다. 탐색이자 숨은 경고였다. 지은은 등골을 타고 차가운 한기가 흐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두려움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표정, 눈빛, 숨소리까지 모두 통제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한 노인은 즉시 알아챌 터였다. 그녀는 살짝 숨을 들이쉬고 입꼬리를 올려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질문이 평범한 것인 척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마 제가 실수로 잔을 바꾼 것 같아요.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머리가 아직 덜 깬 상태라서요. 아시잖아요. 제가 아침엔 좀 멍할 때가 많아요.
그녀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평소처럼 가볍게 말했다. 하지만 한 노인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깊은 눈빛은 그녀의 말이 얼마나 진실인지 가늠하려는 듯했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부엌의 공기가 기묘하게 무거워질 정도였다. 지은은 가슴속에서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빠르고 다급한 경고 같았다. 그래, 그는 차잔을 들어 눈높이까지 올리며 검은 액체를 들여다봤지만 마시지는 않았다. 평범해 보이는 행동이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섬뜩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마셔, 차가 식으면 맛없어.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낮았지만 보이지 않는 강요가 담겨 있었다. 지은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가락을 꽉 쥐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다. 그녀는 차잔을 입에 대고 잔의 가장자리에 살짝 닿게 한 뒤 작은 한 모금을 마시는 척했다. 오늘 차가 좀 더 진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맛 좋아해요.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맞은편에서 한 노인은 눈썹을 치켰으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갑자기 그가 차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툭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지은은 깜짝 놀랐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 그래, 그가 다시 말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낮고 날카로웠다. 그는 팔꿈치를 테이블에 괴고 손가락으로 느린 리듬을 두드렸다. 이상하네. 난 똑같이 탔는데. 아침을 안 먹어서 미각이 예민해진 걸까? 지은은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며 얼굴에서 이상한 낌새를 찾으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척했다. 그럴 수도 있죠. 요즘 좀 피곤해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정신없어요. 아시잖아요. 신문사 일이 항상 스트레스예요. 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부엌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다. 지은은 목구멍이 바싹 마르는 걸 느꼈다. 그녀는 한 노인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아직 그녀가 잔을 바꿨다고 확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탐색하는 눈빛과 도중에 마시기를 멈춘 행동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다. 그리고 그녀는 확신했다. 이 순간부터 그는 그녀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다. 손바닥은 방 안의 히터에도 불구하고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 아침 이후로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다. 한 노인은 의심하고 있었다. 그녀가 잔을 바꿨다고 확신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날카로운 눈빛과 도중에 차를 멈춘 행동은 그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다. 그녀는 이 고양이와 쥐놀이를 더는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끝내야 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오자 지은은 그를 침실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민수는 아내를 보며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여보, 무슨 일이야? 너무 긴장한 것 같아. 지은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민수야, 나를 믿어줘. 너 도움이 필요해. 모든 걸 밝혀내야 해. 민수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생각이 가득했다. 지은이 이야기를 마치자 민수는 말을 잃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긴장으로 쉰 목소리를 냈다. 설마 네가 말하는 게 우리 아빠가 너를 몰래 독살하려 했다는 거야. 지은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이런 얘기를 지어낼 것 같아. 민수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어.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른 척하면 내가 다음 피해자가 될지도 몰라.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아내의 말이 단순한 오해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도 급성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떠올리자 더더욱 그랬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도울게. 하지만 우리에게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아빠가 의심하지 않도록 증거를 모으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 지은은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 형사. 그는 지은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다. 과거 그는 은퇴 전까지 노련한 수사관으로 일했다.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다. 그들은 다음 날 오후 도로변의 작은 찻집에서 박 형사를 만났다. 지은과 민수가 들어서자
박 형사는 평소처럼 차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둘을 바라봤다.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찾은 거야? 지은은 민수를 흘끗 보고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낮췄다. 박 형사님, 제 시아버지가 저를 독살하려는 것 같아요. 박 형사는 순간 멈칫했지만 바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차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확실해. 이건 아주 심각한 혐의야. 민수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모든 게 그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만약 저희가 맞다면 지은이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박 형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며 고민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직감만으론 안 돼. 지은은 손을 꽉 쥐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박 형사는 목소리를 낮추고 단어 하나하나를 천천히 말했다. 그가 차에 뭔가를 넣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야 해. 그런 증거가 있다면 경찰도 무시할 수 없어. 민수는 눈썹을 치켰다. 부엌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말씀이시죠.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차를 준비하는 곳 근처 부엌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숨길 수 있어. 그 영상을 확보하면 공식 고발만으로 경찰이 바로 움직일 거야. 지은은 심장이 세게 뛰었다. 대담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민수는 아내를 바라봤다. 눈빛은 단호했다. 그렇게 하자. 증거를 모아서 적절한 때가 오면 아빠를 법 앞에 세게.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경고했다. 하지만 명심해. 그에게 의심받을 만한 어떤 신호도 보여선 안 돼. 그가 너희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면 더 이상 손을 안 쓸 수도 있어. 아니면 너희를 먼저 처리하려 들지도 몰라.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떠졌다. 이 일의 위험성을 잘 알았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더 이상 사냥감이 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한 노인이 잠든 후 민수는 부엌으로 몰래 들어가 조리대 위쪽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가 차를 준비하는 곳 바로 근처였다. 카메라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몇 시간 동안 연속으로 녹화할 수 있었다. 지은은 복도에서 망글 보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수가 부엌에서 나오자 그녀는 안도하며 숨을 내쉬었다. 끝났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장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채웠다. 내일 그들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은의 의심이 사실이라면 내일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지은은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준비하며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한 노인이 이미 거기에 있었다. 마치 그녀를 오래전부터 기다린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차 두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는 그녀 몫, 하나는 그의 몫이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의자를 끌어앉았다. 한 노인의 탐색하는 눈빛을 모르는 척했다. 그는 그녀 쪽으로 차잔을 밀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오늘 춥네. 마셔. 네가 좋아하는 맛으로 탔어. 지은은 앞에 놓인 차잔을 바라봤다. 표면에 떠있는 거품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의 주의를 끈 건 한 노인이 그녀를 관찰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잔을 집어들고 바로 마시지 않고 코에 대고 가볍게 냄새를 맡았다. 톡 쏘는 냄새. 바로 그날 밤 유리병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그는 정말로 그녀의 차에 뭔가를 넣었다. 덫이 놓였고 그가 걸려들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를 지었다. 오늘 차 정말 향이 좋아요. 새 차십 쓰셨어요. 한 노인은 살짝 눈을 좁혔지만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그래, 내가 직접 갈았지. 마셔. 식으면 맛없어. 지은은 작은 한 모금을 마시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잔 가장자리가 입술에 닿기만 했다. 바로 그 순간 부엌 문이 벌컥 열렸다. 한 노인 그만하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고요한 부엌을 갈랐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경찰이 들이닥쳤다. 한 노인은 깜짝 놀라 손에 든 차잔을 테이블에 떨어뜨릴 뻔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경찰관이 다가가 USB를 내밀었다. 증거가 있습니다. 숨겨진 카메라가 당신의 모든 행동을 녹화했어요. 지은은 가슴에서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한 노인의 얼굴이 놀라움에서 충격 그리고 무서운 냉정함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는 천천히 그녀를 돌아봤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정확히 말하자면 시어머니가 몇 년 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제가 했을 뿐이에요. 당신의 진실을 밝혀낸 거죠. 순간 그의 손이 꽉 쥐어지는 게 보였다. 그러더니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쉰 목소리로 나오는 신랄하고 광기 어린 웃음이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너를 얕봤지.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곧 경찰이 다가가 그의 손에 수갑을 채웠다. 한상민 당신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즉시 경찰서로 압송하겠습니다. 한 노인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어두워졌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그를 마주봤다. 아니요, 정의가 이겼어요. 경찰이 한 노인을 별장에서 압송해 나가자 민수가 아내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했다. 후회 고통,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 지은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마침내 내려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건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 더 이상 뒤에서 위협하는 어둠 없는 여정이었다. 조사실은 작았다. 차가운 백색 형광등이 금속 테이블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밀폐된 공간에는 높은 곳에 난 작은 창문 하나만이 오후에 희미한 빛을 들여놓았다. 한 노인은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의 두 손은 수갑에 묶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여전히 느린 리듬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좁은 눈매는 전혀 동요하거나 후회하는 기색 없이 무섭도록 침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 무관한 듯했다. 맞은편에서 수사관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한 노인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뭘 말하라는 겁니까? 난 그냥 며느리에게 차 한 잔을 탔을 뿐인데. 수사관은 눈썹을 치켰다. 그는 천천히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여기엔 당신이 지은의 차에 흰 가루를 넣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 가루도 분석했죠.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간부전을 일으키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한 노인은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다.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수사관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한참 뒤 한 노인이 작게 웃었다. 텅 빈 메아리 같은 건조한 웃음이었다. 그는 수사관의 눈을 똑바로 마주봤다. 마치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듯했다. 내가 이런 일을 전에 겪어봤는지 아십니까? 수사관은 눈썹을 치켰다.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 지은이. 그 얼굴, 그 미소 모든 게 그녀와 똑같아요. 방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갑자기 더 차갑고 답답해졌다. 수사관은 한 노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녀란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한 노인은 다시 웃었다. 이번엔 신랄한 도끼가 담긴 웃음이었다. 나를 배신한 여자, 내 아내.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심연 같은 눈빛을 띄었다. 이해 못할 겁니다. 난 그녀를 사랑했어요. 내 인생 전부를 그녀에게 바쳤죠. 우린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어요. 그의 손이 주먹을 쥐며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됐지. 그녀가 나를 배신했어요. 몇 년 동안 날 속였어요. 난 그걸 모르고 뿔 달린 바보로 살았던 겁니다. 수사관은 눈썹을 치켰다. 그래서 그녀를 독살한 겁니까? 한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죽이진 않았어요. 아니, 그녀가 천천히 고통받게 했죠. 매일 차에 조금씩 넣었어요. 그녀가 서서히 약해지도록. 내가 없으면 그녀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고 싶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며 텅 빈 눈빛을 띄었다. 그러다 그녀는 죽었죠. 아주 조용히.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다들 운명이거나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난 알았어요. 내가 그녀에게 그 죽음을 줬다는 걸. 수사관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지만 놀란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 지은은요? 그녀가 뭘 잘못했기에 그렇게 잔인하게 독살하려 했습니까? 한 노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그는 이를 악물며 광기 어린 증오로 눈빛을 번쩍였다. 그녀 때문이야. 너무 똑같았어. 그는 눈을 감았다. 지은의 이미지가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빛, 그녀가 말하는 방식, 모두 그 배신한 여자를 떠올리게 했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알았어, 봤어, 느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 노인이었다. 분노인지 고통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여자도 민수를 배신할 거야. 그 어미가 나에게 했던 짓을 내 아들에게도 할 거라고. 그는 눈을 떴다. 수사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순 없었어. 방 안은 다시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수사관은 한 노인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한상민 씨, 당신은 집착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었어요. 모든 사람이 당신 아내 같지 않아요. 모두가 그녀처럼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한 노인은 다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엔 무언가 부서진 듯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당신들이 뭘 아는 척하는 거지. 그런 감정을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누군가를 모든 걸 바칠 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쓰라린 배신을 당해본 적이 없잖아.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당신은 아내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거의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망치가 내려쳤다. 사건 서류가 마무리되었다. 한 노인은 말을 잃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다. 처음으로 그가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법정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두꺼운 담요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했다. 모두가 침묵을 지켰다. 오직 법정 서기의 키보드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만 들렸다. 지은은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한 노인은 손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그녀 옆에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텅 빈 눈빛은 그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아버지 한 노인, 한때 그의 버팀목이었던 사람, 그가 존경했던 사람. 이제는 피고석에 서 있는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일 뿐이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높은 단상에 앉아 있었다. 감정 없이 망치를 내려쳤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 한상민의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시작합니다. 검사가 일어섰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피고 한상민은 며느리 지은을 독살하려는 행위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5년 전 피고의 아내가 비슷한 증상으로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속삭임이 퍼졌다. 판사가 망치를 다시 쳤다. 질서를 지키세요. 검사는 말을 이어갔다. 증거로는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피고가 피해자의 차에 중금속이 포함된 가루를 몰래 넣는 장면이죠. 또한 신문 과정에서 피고는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믿고 그녀를 독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검사는 한 노인을 바라봤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피고 선고 전에 할 말이 있습니까? 한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은 우물 같은 눈빛이었다. 그는 판사를 바라보다 민수를 흘끗 봤다. 그 순간 지은은 그의 눈빛에 변화가 생겼음을 느꼈다. 광기도 거짓도 없었다. 텅 빈 허무한 뿐이었다. 후회하지 않아요. 법정이 얼어붙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 노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공간을 찌르며 모두를 전율하게 했다. 그는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다. 차가운 눈빛. 첫날부터 내 너를 알아봤어. 그 여자와 다를 바 없지. 내 눈빛, 내 미소. 너도 결국 내 아들을 배신할 거라는 걸 알았어. 지은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런 말을 예상했지만 그의 입에서 직접 들으니 차가운 파도가 가슴을 휩쓸었다. 판사는 눈썹을 치켰다. 피고, 당신은 근거 없는 가정으로 살인 행위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은 코웃음을 쳤다.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진실이죠. 민수는 절대 이해 못해. 나처럼 멍청한 바보니까.
민수는 재판 내내 침묵했지만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런 식으로 말할 권리 없어요. 법정 앞 모두가 그를 바라봤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였어요. 제 아내까지 죽일 뻔했죠. 그저 아버지의 망상 때문에요. 그런데도 거기 앉아서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한 노인은 눈썹을 치켰다. 아들을 바라보다 신랄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지금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나를 버리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주먹을 더 세게 쥐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죽인 그날 이미 저를 잃었어요. 법정 안 공기가 멈춘 듯했다. 민수의 말이 한 노인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지은은 남편을 바라봤다. 그의 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깊은 고통 속에 있음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를 잃었다. 이제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마저 잃었다. 판사는 한 노인을 똑바로 바라봤다. 피고, 한상민의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행위, 그리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해본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기징역, 가석방 불가, 망치가 테이블을 쳤다. 지은은 눈을 감으며 몸의 긴장을 풀었다. 마침내 모든 게 끝났다. 그녀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가 울고 있음을 알았다. 경찰이 한 노인을 법정 밖으로 압송할 때 그는 민수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는 아들을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말했다. 뭐가 됐든 난 여전히 네 아버지다.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한 노인이 끌려가자 지은은 민수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속삭였다. 우린 옳은 일을 했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을 그 어느 때보다 세게 잡았다. 악몽은 끝났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민수는 그가 알던 가족을 모두 잃었다. 하지만 지은은 믿었다. 그들은 새로 시작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붉은 노을이 하늘 한쪽을 물들이며 길가의 나무들 사이로 휘몰아치는 바람과 어우러졌다. 지은은 차 안에 앉아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바라봤다. 이곳은 지은과 민수가 겪었던 매연 가득한 도시와 무서운 기억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차는 계곡 깊숙이 자리 잡은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하얗게 칠한 목재 문 앞에 멈췄다. 길 양옆에는 야생 데이지 꽃들이 가득 피어 은은한 향기를 뿜어냈다. 민수가 차 문을 열고 손을 내밀어 지은이 내리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손을 배 위에 올렸다. 여기가 우리가 새로 시작할 곳이야. 마음에 들어 민수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맑은 공기가 가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돌아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평화로워. 우리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야. 민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꽉 쥐며 다독이듯 말했다. 이제부터는 너와 아기를 해칠 어떤 것도 없을 거야. 약속해. 하지만 그 약속이 정말로 그녀의 두려움을 지워줄 수 있을까? 시골에서의 처음 며칠은 지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평온하게 흘렀다. 그녀와 민수는 함께 집을 정리하고 현관 앞에 제비꽃을 심고 오래된 방들을 청소했다. 더 이상 복도에서 몰래 다가오는 발소리도 감시당하는 느낌도 없었다. 아침이면 그들은 소박한 나무 식탁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차 대신 따뜻한 녹차를 마셨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모든 것에 따뜻한 황금빛을 드리웠다. 지은은 점차 불안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갔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밤중 고요한 순간에 갑자기 잠에서 깨어 심장이 쿵쾅거리는 때가 있었다. 때로는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확인해보면 언제나 고요한 어둠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저 지난 일들 때문에 너무 예민해진 것뿐이라고. 민수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고 그녀가 악몽을 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다. 하지만 악몽은 여전히 그녀를 찾아왔다.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꿨다.
새카만 방 안에 서 있었다. 차가움이 피부세포 하나하나를 파고드는 듯했다. 모든 것이 흐릿했지만 떠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방 한 구석에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그림자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알았다. 숨이 막히는 압박감이 가슴을 조였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조이는 듯 목구멍이 막혔다. 그러더니 낮고 느린 목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울렸다. 도망치려 하지 마, 며느리. 지은은 화들짝 깨어나 급한 숨을 몰아쉬었다. 침실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고요했다. 민수는 곁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스스로를 진정시켰다. 꿈일 뿐이야. 그냥 꿈일 뿐.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침대 옆 탁자에 멈췄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탁자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잔을 집어들었다. 잔에서 나는 열기는 누군가가 방금 여기에 놓았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지은은 침을 꿀꺽 삼키며 민수를 깨우기 위해 몸을 돌렸다. 민수야, 민수야, 일어나. 지은이 급하게 불렀다. 민수는 잠에 취한 목소리로 눈을 떴다. 왜 그래, 여보. 그녀는 말없이 침대 옆 탁자 위에 차 잔을 가리켰다. 민수는 잔을 보고 그녀를 돌아봤다. 너 이거...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내가 아니야.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그는 차잔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았다. 잠깐의 침묵 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그의 눈이 커졌다. 지은아, 밖에 누가 있어. 그녀는 온몸이 굳었다. 둘은 창밖을 바라봤지만 짙은 어둠만 보였다. 그런데 희미한 안개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민수는 문을 향해 달려나갔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섬뜩한 고요함만 남아있었다. 흔적도 소리도 없었다. 지은은 배를 꽉 끌어안았다. 불안이 가슴속에서 치솟았다. 누군가 그들의 방에 들어와 탁자 위에 차 잔을 놓았다. 민수가 돌아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녀는 두려움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누구일까? 누가 그랬을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한참 뒤 그는 낮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것 같아. 지은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탁자 위에 차 잔을 바라봤다. 아직도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익숙한 말이 울렸다. 항상 너의 직감을 믿어. 창밖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며 모든 것을 어둠 속으로 삼켰다. 아마도 이 악몽은 아직 진짜로 끝나지 않은 것 같았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독이 든 차잔을 둘러싼 미스터리 범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뢰 경계심, 그리고 생존 본능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죠. 우리는 흔히 위험이 낯선 사람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때로는 악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가족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지은은 한 노인을 신뢰했어요. 그가 아무리 엄격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경계심이 치명적인 함정에서 그녀를 구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자신의 직감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그걸 귀 기울여 들으세요. 직감은 때로 잠재의식이 보내는 경고로 이성이 즉시 알아채지 못하는 잠재된 위험을 알려주죠. 두 번째로, 정의는 존재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행동할 때만 실현돼요. 지은이 증거를 모으지 않고 민수와 경찰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몰라요. 누구나 혼자서 악과 싸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를 내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사랑이나 존경이 진실을 가리는 안대를 씌우게 해선 안 돼요. 민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가혹한 진실 앞에서 가족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어요. 그건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진실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다고 왜곡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둠에서 벗어났더라도 정신적 상처는 영원히 남을 수 있어요. 지은과 민수는 새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그들을 따라다니는 악몽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겪은 이들의 냉혹한 현실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어섰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렸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느낌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마음의 빛을 구독해 더 많은 의미 있고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귀중한 교훈을 만나보세요. 경계 용기 정의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퍼뜨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